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CNT테크의 전화선생입니다. 저희는 2003년에 저는 CNT테크를 창업해서 2013년도부터 엑셀러레이터로서 투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분야가 B2B 텍 플랫폼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7개국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13년도부터 주로 투자한 스타트업들도 아무래도 저희가 푸드텍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한 50%가 푸드테크 스타트업이었어요. 저희가 틱스 투자도 현재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준비할 내용은 지금 저희도 올해 이제 반 정도로 푸드텍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푸드텍 스타트업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또 올해 푸드텍 스타트업 중에 가장 핫한 분야가 공유주방, 카우스키친 쪽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CNT테크는 푸드테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또 푸드테크 엑셀러레이터로 활동을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푸드테크 플랫폼은 실제 크게 푸드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배달 앱이라고 불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카카오 주문하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했었을 때 시작했던 서비스가 대표번호 주문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지만 피자헛 1588, 5588, 동력자 1588, 3082, 1588, 9292, 이런 게 우리나라 100개 정도 넘는 대표번호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대부분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주문, 그다음에 브랜드마다 있는 모바일 앱 주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에서는 마켓시어 97%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노하우도 이제 7개국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한 10년, 그 당시 이제 8년 흑자를 낸 시점에 스타트업 투자를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 자기 본 사업을 하면서 스타트업 투자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략한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실제 저희가 투자부서에 지금 한 12명 정도 운영이 예정돼 있고, 저희 전체 정직원 수는 한 235명입니다. 그 중에 110명이 소프트 개발자입니다. 간략한 제 소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푸드텍 플랫폼에서 2018년도에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거래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이제 수수료 매출은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지금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푸드테크 그러면은 그 외식 시장을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외식 시장. 저희가 지금 주요 업태별 사업 현황으로 해서 사업자 수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푸드테크 중에서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푸드테크가 푸드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배달앱 분야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 타겟한 시장에 여기서 보시는 그 음식점 업을 하는 분들의 실제 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저희가 음식점 개수들을 목표에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지금 현재도 지금 이런 소상공인들이 음식점 업을 통해서 배달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은 20조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까지 해서 20조 중에 배달 앱들, 푸드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시장을 4조 원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20조 시장도 커질 것이지만은 요 4조 정도 차지하고 이 시장도 크게는 8조까지 성장을 할 거라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푸드 애그리게이터 시장도 이 프랜차이즈 산업과 사실 뛰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배달앱들이 나왔었을 때 한 번에 일반적인 보통 SMB 시장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을 모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CNT테크 서비스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에 집중해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번호 이런 것들이 무슨 피자, 무슨 치킨, 무슨 족발, 무슨 햄버거 이런 대표번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B2B 형태의 시장을 저희가 집중했었고, 배달 앱들도 사실 프랜차이즈 시장을 집중했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산업별 매장 수는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프랜차이즈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됐다가 지금은 그냥 SM 지역 맛집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도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지금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치킨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메이저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거론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수가 늘 100개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실제 국내 탑
현들에서 산업별 평판지들을 볼 때 이제 그 외식, 도소매 서비스, 그 외식이 전체 100개의 브랜드 중에 60개 이상의 브랜드를 차지할 정도로 실제 프랜차이즈 시장 중에서도 외식 시장이 강해요. 그리고 이 외식 시장 중에서도 실제 배달과 관련된 전문 브랜드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신 표가 외식 가맹점수와 계약 해지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가맹점수 해지 현황을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하면서도 이 시장이 유지되는 경우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 사실 요즘 약재가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장 규모 자체가 뚫지는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정이나 계약 해지 명의 변경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수치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수치라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약재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개점률이 높은 종류는 이제 기타 외국식 서양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식 경우 해지가 명의 경리율은 좀 낮은 편 이런 그 수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존속연도 비율을 이제 보면은 외식 서비스 도소매가 있고 실제 외식이 4.3년으로 다소 짧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 사업 존속연도 비율 자체도 지금 이 4.8년도라는 수치 자체가 지금 뭐 이게 짧아진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실제 외식 프랜차이즈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을 저희가 키워드 관련으로 좀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 보게 되면은 혼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혹시 요즘에 그 혼술, 혼밥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제가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광고 중에 에버랜드 광고 혹시 있죠? 우리 에버랜드 그러면은 뭐 가족끼리 간다거나 친구끼리 가야지 재밌는 곳으로 생각하지. 근데 최근에 에버랜드 광고 보면은 혼자 오세요. 혼자 조용히 오세요. 에버랜드 오죠. 이런 광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 외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혼자 뭔가를 하는 혼밥이나 혼술 이런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공격해요. 여기도 보더라도 지금 가장 많은 키워드가 좀 혼밥에 쏠려 있어요. 저희가 그 2017년도에 팁스 투자한 것 중에 혼밥인의 만찬이라는 회사. 근데 그 회사를 저희가 2014년, 15년도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음식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어? 라고 이제 사실 투자를 하지 않다가 2010년도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트렌드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 하나 보면은 키오스크라는 트렌드가 그 키워드가 지금 4,278 세 번째로 많은 숫자를 지금 네 번째 많은 숫자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레스토랑 자동화 키워드도 지금 상당히 올해 되게 중요한 키워드.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시급이 실제 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매장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레스토랑 운영 자동화에 지금 제일 초보적으로 제일 빨리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키오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도 지금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키워드만 보더라도 어떤 그 푸드텍 중에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홈밥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스타트업이 유망할 것이고 또 레스토랑 자동화에 대한 스타트업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렇게 외식업에 대한 비스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1인 가구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아까 사실 세 번째로 많은 키워드가 HMR 중에 있었는데 HMR이라든지 1인 식당, 신약식당 이런 시장에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1인 가구가 증가한다 해가지고 패스트푸드 시장이 증가한다고 또 보기 어렵습니다. 1인 가구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어떤 비용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늘려가면서 슬로우푸드나 아날로그 푸드 관련된 건강 음식 시장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기 여파 때문에 초소형 음식점, 서민형 음식점, 보포형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사실 증가하는 트렌드가 오늘 일단 설명드릴 공유주방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아무리 매장을 작게 차린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이 수천만 원 사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이런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실제 아까 말씀드린 푸드 에그리터 배달 앱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실제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나 깨끗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조리를 해서 배달이 오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리고 굳이 오프라인에 노출시킬 이유가 없는
그런 형태의 한 주방에 10개에서 많게 20개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유 주방이 사실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공유 주방은 거래 방식 자체가 6개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했다가 만약에 망했다라고 하면은 실제 보증금은 뭐 받는다 하더라도 인테리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비용에 대한 투자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공유주방은 있는 시설에 집기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설사 잘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게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손실 자체가 최소화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배달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는 모멘텀도 공유주방 트렌드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1인 가구 추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배달 시장도 메뉴 개발 자체를 1인 가구를 위한 메뉴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킨 같은 시장이 사실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브랜드를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를 혼자 먹는 게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반마리, 조각 이런 형태의 트렌드들이 실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 시장 규모가 지금 20조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실제 20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외식 전체 시장을 80조로 보고 있는데 실제 80조가 20조로 얼마나 빨리 배달 시장 전환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증가 속도는 확산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구별 외식 배달 이용 비중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1인에서 5인 가구들에 대해서 외식 배달 비중 1인 가구일수록 사실 외식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근데 이 외식이 반드시 나가서 사 먹는다는 개념 플러스 이 수치에서 테이크아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집에서 먹는 그런 비율이 포장되어 있는데 실제 그 테이크아웃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1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사실 배달이 잘 안 돼요. 혹시 햄버거 배달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8,000원 이상이어야지 배달이 돼요. 안 그러면 배달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배달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형태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배달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1인 가구들이 외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부분들은 그 중에 테이크아웃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배달비를 지불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배달 시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좀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 배달 앱 시장인데요. 배달 앱 시장도 이용자 수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신 수치처럼 지금 저희가 2013, 15년 현재 그 공개된 자료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놓았는데 거래 건수가 지금 이제 트랜잭션 거래 건수로 봤었을 때는 이제 지금 1만 실제 여기 지금 단위가 명수를 보시면 실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도 합계를 봤었을 때 거래 건수가 1단위로 저렇게 집계된 건 사실 2019년에 좀 된 자료인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신뢰성 있게 지금 내부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한 4조 원 정도가 배달을 통해서 거래가 됐다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시장 점유율 현황인데요.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이 배달의 3사, 그러니까 세계 배달앱을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았을 때 배달의 민족이 50%가 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요교 배달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배달앱 시장 자체도 우버잇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우버가 만든 푸드 애그리게이터 브랜드가 지금 국내 상륙을 한 상태이고 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자체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가장 큰 시장이 큰 모멘텀은 쿠팡이 지금 배달 서비스를 지금 오픈하기 거의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부분의 어느 정도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배달 시장에 기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3사의 비교만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앞으로는 한 실제 거의 뭐 7, 8개 회사 정도의 점유율을 다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2011년에 이제 론칭을 했고 2014년에 골드만삭스 투자를 유치하면서 상당히 이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의 투자를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을 어떤 시장을 이제 그 세그멘트를 하게 어떤 시장을 우리가 점유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3조 원 밸류에이션 투자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주 매각이나 신주 발행 포함해서 한 7천억 원 정도 이제 유치가 된 것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타겟팅 자체를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만 봤었을 때 배달앱이 3조 밸류가 나오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2위 배달앱 업체인 우얼러만을 인수했었을 때 그때 8조 가치를 받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2위 브랜드가 사실은 8조인데 한국에서 1위 브랜드가 3조, 사실 이건 맞지는 않은 수치거든요. 그때 실제 배달의 민족이 이제 벨레전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건너오다 전에 얘기긴 하지만 이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한 시장 확장성을 보고 이제 사실 투자를 받았고 현재 이제 베트남 진출을 지금 배달의 민족이 하고 있는 이유도 이 투자 자금이 해외 목적 투자였기 때문에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배달통은 실제 이제 뒤에 요교도 나오는 요교 배달통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요교 배달통은 지금 이제 사실 해외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전 세계적으로 만든 브랜드가 이제 푸드판다라는 브랜드가 있고 한국의 어떤 지역 로컬라이제이션 차원에서 요교라는 브랜드를 따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푸드판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만 가보더라도 전역에 지금 푸드판다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금 이제 같은 회사 두 개를 합쳐가지고 50% 점유율 정도 된다라고 이제 RGB 코리아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그 해외랑 좀 다른 부분들은 옆나라 중국을 예로 들어보자면 옆나라 중국은 지금 1위 배달앱이 따정 메이투안이고 2위가 이제 이걸로 이게 두 개 기업이 사실 양대를 구축하고 있고 바이두가 이제 중국의 네이버 같은 회사인데 바이두도 배달앱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이 알리바바 측이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대로 나눠져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메이투안이나 월러마 같은 경우는 배달 대행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의 KFC가 이제 중국의 컨더지라고 이제 불리는 브랜드인데 컨더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월러마를 거래할 때 월러마에 자기 제품을 올려가지고 배달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배달 대행만 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우버 이트 비슷하고 실제 동남아 시장에서 이제 우버 같은 브랜드가 그랩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랩도 실제 딜리버리 서비스,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비슷하게 배달 대행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배달 대행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푸드 애그리게이터 이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달앱의 마케팅 시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배달 대행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달 대행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고는 실제 배달앱을 있잖아요. 배달 대행만 하고 있는 이제 플레이어고 그다음에 부동이라는 플레이어가 또 있습니다. 시코리아에서 플레이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별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장이 사실 되게 좀 드문 우리나라 거의 제가 볼 때는 좀 데벨롭드된 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푸드 애그리게이터 마케팅을 해가지고 중에 내려오면 매장에서 조리를 한 다음에 이런 부동이라든지 바로 이런 브랜드들한테 다시 호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뭔가 자동화식으로 운영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메이투안이나 월러마하고 연동하면 끝날 텐데 우리나라는 배달앱 연동하고 배달 대행 이런 형태로 지금 약간 복잡하게 형성된 구조이지만은 양쪽 시장 다 지금 사실 자리를 잡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환경에서 이제 크라우드 키친이 나오고 있죠. 보통 이제 크라우드 키친, 공유 주방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유 주방을 영어로 직역하면은 크라우드 키친은 아니잖아요. 쉐어링 키친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제 근데 우버의 전 창업자인 캐러닉한테 공유 주방과 크라우드 키친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이게 공유 주방은 정말 주방만 쉐어하는 개념인데 거기다가 푸드 애그리게이터나 배달된 이런 개념을 얹게 돼서 실제 매출을 발생시켜주고 또 배달 대행까지 해주는 그런 플랫폼 형태를 띠게 되면 그걸 크라우드 키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크라우드 키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공유 주방은 주방만 공유하는 개념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푸드 애그리게이터 배달 대행까지 묶여서 정말 셰프가 조리만 하고 알아서 판매가 되면서 알아서 배달까지 되는 개념까지 갖추게 되는 건 크라우드 키친이라 불리우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크라우드 키친에는 도식도를 배달 대행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공유 주방 크라우드 키친 이런 데들 가보게 되면은 작은 카페테리아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어머니 주문을 한다기보다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 주문 자체가 셰프들이 이제 포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POS의 주 역할이 되면은 캐셔 계산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굳이 셰프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주문이 들어왔는지 보고 조리가 끝나면 조리 끝나는 걸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장비를 KDS라고 키친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KDS를 통해서
배달 이제 주문이 배달 통해 들어오면 조리를 시작해서 조리를 끝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배달 대행이 호출되는 이런 시스템이 크라우드 키친에 필요한 이제 IT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키친 기업 보시면은 실제 지금 부업 임대, 온라인 주문 채널 라이센스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정리해서 정리해본 것인데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대부분 임대 개념, 렌탈 개념. 초기 창업을 할 때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경쟁력 있는 개념이 분명하고 또 실제 캐러닉 대표가 인수한 회사 이름이 이제 CSS라는 회사를 이제 미국에서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실제 이 모델을 가지고 나름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이 지금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 전체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CSS 같은 경우는 현재 아시아 퍼시픽 전체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긴 하거든요. 싱가포르 본사에서 한국 첫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에 대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크라우드 키친 관련돼가지고 이제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체인을 좀 그려본 것인데요. 크라우드 키친 관련해가지고 투자할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나눠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크라우드 키친에다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 직원, 그 다음에 매장 운영을 자동화시키는 레스토랑 자동화 솔루션, KDS나 또 배달 앱들과 배달 대행을 연동할 수 있는 미디어 기술 전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배달 앱들에 대한 부가가치가 늘어날 것이고, 배달 대행 회사 이런 형태의 이제 스타트업 가치탄을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시켜봤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솔에서도 활동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KDS라든지 POS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배달 앱과 배달 대행 연동할 수 있는 미디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보입니다. 이건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공유주방을 저희가 요 좌측 상단에 있는 공유주방은 저희가 이미 투자한 회사, 달리셔스 키친이라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공유주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여러 조리대들이 한 번 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SEB, 그러니까 공덕동에 보면은 SEB라는 서울 창업 허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3층에 공유주방과 공유주방에서 나온 음식들을 시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거기서 품평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밑에 있는 사진들이 SB에서 가져온 사진들인데, 여기 보면은 품평회를 통해서 보통 우리 스타트업들이 보면은 린 스타트업 개념이 최소의 기능을 가지고 뭔가를 시장에 런칭하는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공유주방에서 내가 뭔가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이런 키친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셰프들을 양성해서 이런 공유주방 전문 브랜드나 어떤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데서 이런 린 스타트업 개념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총평의 결과 좋았을 때, 그리고 키오스크 주문량이라든지 배달앱에서 주문량이 많아졌었을 때 실제 브랜드화해서 공유주방을 입점시키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현재 지금 키친 인큐베이터는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창업자의 캐러닝이 일단 왜 굳이 그러면 CSS를 인수한 다음에 아시아 진출의 유튜버로서 한국에 왜 왔어? 이렇게 질문했던 기사인데, 캐러닝 얘기는 실제 배달앱의 의존도, 그 다음에 또 배달 등의 의존도가 현재 한국이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은 실제 의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오버시다 거기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유주방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일반적인 셰프 창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이 보면은 첫 번째 브랜드를 성공시키고 제2 브랜드를 런칭하려는 시도가 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첫 번째 브랜드를 잘 런칭시킨 노하우 가지고 제2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제2 브랜드 런칭을 할 때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2 브랜드를 런칭할 때 실패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사람 차리고 막 인테리어 하고 음식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꾸고 하다가 들어가는 돈이 순식간에 10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실패 자체가 프랜차이즈 지속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어떤 자기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은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프랜차이즈 J 브랜드들을 런칭할 때 공유주방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많은 실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 캐러미기 인수한 CSN라는 회사도 처음에 공유주방에 입점할 브랜드를 찾을 때 어떤 노력을 했었냐면은 서울에 없는데 지방에서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브랜드와 그들의 J 브랜드들을 주 타겟으로 잡기로 했었거든요. 이 시장은 사실 공유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실제 시장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부분들은 이제 공유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술들입니다. 공유주방 되면은 많은 IT 기술을 동반해야 되고 사실 자동화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셰프들이 조리만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오스크 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문에 대한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뒤에서 분석할 수 있는 화면들을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실제 매출이라든지 또는 어떤 메뉴가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조리 방식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툴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내가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이라든지 식자재 예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크라우드 키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 애그리게이터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 주문을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문하기를 예시로 들고 했는데 이런 카카오 주문하기뿐만 아니라 배달 인력이라든지 요구라든지 푸드 애그리게이터들과 연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애그리게이터가 연동할 수 있다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PG사도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연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포스는 사실상 크라우드 키친에서는 각 셰프들은 아까 말씀드린 KDS 키친 디스플레이 시스템만 쓰지만은 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적으로 공유 주방 전체로 운영하는 포스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 전용 포스 여러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관리하는 포스에 대한 화면에 대한 예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달 기사들을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달 대행 회사들을 활용해서 배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배달 대행 회사들이 픽업하고 배달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자동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보신 화면들이 자동화 솔루션 하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제가 미디어를 계속 언급을 한 이유가 배달 앱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조리가 끝나면 그거를 배달 대행을 부르고 많은 정보가 이질적인 체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보들이 이질적인 체계를 왔다 갈 때 쓰는 이제 보통 기술들처럼 보편적으로 미드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웨어를 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회사 홍보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친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공유 주방에 입점할 수 있는 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실제 셰프들이 내가 자기 브랜드를 개발해서 입점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J 브랜드의 시도 차원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셰프들이 공유 주방에 들어가기 전 키친 인큐베이팅 과정을 이제 거치는 그런 이제 저희가 개념을 좀 도식화해 본 것인데요. 실제 이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공유 주방 브랜드, 심플치킨, 배민치킨, 미국치킨, 루버 키친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키친, 저희가 이제 투자한 달리셔스 키친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키친 인큐베이팅 이런 아까 말씀드린 SB에서 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공유 주방들과 지금 많은 협력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셰프들이 사업과 동시에 공유 주방 입점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셰프들은 사실은 푸드테크 분야에서 내가 조리를 할 수 있는 셰프가 있는데 내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사실 불가능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달을 위해 적절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셰프라 한다면은 공유 주방에 입점하는 가정한 또 공유 주방에 10개 입점이든지 20개 입점이든지 이런 KPI를 정해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즌 A, B까지 어떻게 투자할지를
나름대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좀 설계해본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이건 이제 키오스크에 대한 좀 자세한 소개인데요. 저희 회사가 실제 동아시아 7개 국가에 지금 이제 저희 푸드테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홍콩이나 대만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키오스크가 다 이제 저희 키오스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KFC 화면인데 이렇게 이제 주방에서 주문을, 그러니까 캐셔 개념이 전혀 없어지고 있고 그냥 자동 주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조리만 해가지고 갖다 주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홍콩에 있는 곳인데, 여기 주황색의 홍콩 지하철을 탈 때 쓰는 옥토퍼스 카트를 되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주문을 해가지고 그냥 지하철 패스로도 결제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장도 할 수 있고 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고 모든 주문을 이쪽으로 같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카메라, 이게 지금 이제 위쪽에 QR코드 장이 있어서 키오스크에 줄이 길면은 QR코드를 찍게 되면 자기 폰으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고 화면을 옮겨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더 키오스크에 대한 개념이 여기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 보시면 일반적인 주문 프로세스이고 멤버 인지 확인하고 또 상대 주문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를 확인하는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키오스크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단방향 내가 입력만 해가지고 주문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한다면, 현재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 누군지를 어느 정도 스페시파이를 해서 실제 그 사람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에 아이가 서 있다, 아이가 손이 잘 안 닿을 정도의 키라고 한다면은 카메라를 인식해가지고 키오스크의 주문 요약 화면처럼 그대로 이렇게 주문을 해주고, 이런 양방향 서비스를 점점 발전을 하면서 자동화가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백엔드 매니저도 알려주는 반응형으로 나가고 있고요. AR 키오스크라는 개념 자체는 실제 키오스크에 많은 대기업이 있었을 때 QR코드 기능으로 자기 스마트폰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런 AR 키오스크에 자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름을 VYOT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상용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달에 대한 자동화를 넘어서서 이 다이닝 음식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점 식사를 하는 음식점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미리 가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제가 정리해본 것이고요.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진출한 7개 국가에서 지금 말씀드린 주문 중개 플랫폼, 푸드테크 플랫폼과 매장 자동화 기능 키오스크 등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투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넘어가고요. 이게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 공유주방 외에도 실제 외식 쪽에서는 뭔가 예측을 하는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반 매출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외식 매장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적절한 식자재를 적절하게 해서 발주를 하느냐, 또는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파트타임을 고르느냐. 이게 많이 고르게 되면 사실 수익률이 줄게 되는데, 그렇다 적게 고르면은 또 못 팔아도 매출이 줄어들고, 이게 실제 양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저희가 사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매출 예측을 할 수 있는 딥러닝 쪽의 회사들도 상당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쪽의 스타트업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추입니다. 현재 저희가 딥러닝 기반 매출 예측하는 그런 도식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콜센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매출 주문 양을 예측을 해가지고 상당한 시간표 자동 생성하고 이런 기능을 쓰고 있지만은 식자재 예측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량, 레시피를 분석해서 식자재를 자동 발주하는 그런 도식도를 저희가 표현을 한 것인데, 이런 식자재 자동 발주의 영역은 인벤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연구 분야 중에 하나로 굉장히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트업들이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도전장을 내고 있고, 저는 이 시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충분히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AI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KTS, 요거 이제
그 예측 개념이 들어간 KDS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저희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걸 찍어온 화면인데, 이건 사실 대시보드고, 이게 얼마나 내가 예측을 했고, 이런 게 있죠. 보통 이제 공유 주방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공유 주방을 오픈한다고 하면은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공유 주방에 KDS의 표시가 될 때 준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문이 밀리게 되면은 이게 점점 웨이팅 타임, 그러니까 고객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40분, 50분 늘어나다가 한 50분이 넘어가는 순간에 고객들이 주문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KDS에다가 예측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주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KDS에 주문이 들어오게 올라갑니다. 우리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 에그타르트가 10개가 팔릴 거야. 그러니까 에그타르트가 주문 안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웨이팅이 거의 안 걸리거든요. 그런 개념이 반영된 것인데요. 이거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이걸 보시면 생각보다 기니까 이게 실제 KDS고 여기 주문을 처리하는 화면들을 저희 찍은 것인데, 여기 이미 보면은 여기 3개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팔릴 거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주문이 들어오기 전 이런 식으로 예측형 KDS가 지금 현재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IT가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대만, 홍콩이 되게 상용화된 상황을 가져옵니다. 여기 이제 관련된 대시보드에 대한 매출 예측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KDS 화면으로 KDS 주문을 받는 것들을 정리해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40분 만에 40분밖에 없고 장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집에 가시다 하시는 분이 생각나시면요,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